안녕하세요. 헬미 스마트 센터입니다. 오늘 나눌 책은 10분의 코치님들이 쓴 그렇게 서툰 말들이 모여 삶이 되었다입니다. 그 중에서 1장 첫 번째 이야기 강소영 코치님의 글 그 겨울 당신이 말이 나를 살렸다를 읽겠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조용해. 엄마와 이야기를 주고받던 친구를 가만히 바라보던 아이는 툭 한마디 내뱉고 키보드를 타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웃었다. 아이의 등 뒤로 말이 흩어지듯 그 한마디를 흘러보냈다.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알지 못했다. 아이가 원했던 건 함께 있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대화였다. 늘 한 발짝 늦게 알아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무겁다. 나는 대화에 서툴다.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인다. 코칭을 배우는 지금도 상대의 마음을 묻는 타이밍은 여전히 낯설다. 어떤 날은 질문의 위로였고 어떤 날은 침묵이 더 깊은 배려였다. 같은 밥상에서 15년을 마주했어도 그 적절한 순간을 찾는 일은 매번 새로운 용기가 필요했다. 사랑한다고 해서 저절로 통하는 건 아니었다. 그래도 자꾸 말을 걸고 싶다. 듣고 싶다. 어쩌면 대화란 그냥 그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인지도 모른다. 어릴 적 우리 집도 조용했다. 엄마는 늘 고개를 숙인 채 일했다. 아빠는 사업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다. 4살 터울 동생이 태어나면서 나를 향하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옮겨갔다. 4살까지 엄마와 단둘이 보냈던 시간이 오래도록 그리웠다. 오롯이 바라봐주던 눈빛, 그 따스한 온기. 5살이 되자 나는 일찍 집을 나가 늦게 돌아오는 아이가 되었다. TV도 없는 고요한 집을 나서면 언니 오빠들이 웃음소리, 개구리 귀뚜라미 울음, 슈퍼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다정하게 반겼다. 소리로 가득한 바깥 세상은 따뜻했다. 돌아보면 그 소리 사이에서 사람의 온기를 찾아 헤맸던 것 같다. 그 시절 누군가가 지금 기분이 어때? 하고 물어봐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조금 더 일찍 엄마에게도 마음을 꺼내 보일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친정 부모 분위기는 어른이 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부모님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계신다. 한결같은 책임감은 두 분이 남겨주신 가장 단단한 유산이다. 그러면서도 부모님과 눈 맞추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픈 마음이 남아있다. 아마 두 분도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 그러면서 지금 나는 아이와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할 일들 사이를 오가고 있다. 아이를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말수가 적은 우리 부부, TV가 없는 집, 어릴 적 내가 자라던 집과 닮아 있다. 아이는 종종 말했다. 엄마 아빠는 둘만 얘기해? 나도 끼워줘. 우리 부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겼다. 우린 같은 회사 커플로 대화가 잦았다. 다만 그 안으로 아이의 자리를 만들지 못했다. 아이는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 대화 속에서 혼자 바깥에 서 있었다. 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야 그 마음이 보인다. 아이는 여전히 다가가면 좋아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먼저 털어놓는다. 하지만 자라면서 조금씩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친구들 그리고 이제는 AI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간다. 엄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살 거야 라고 말은 한다. 그 말이 고맙고 애틋하다. 그러면서도 문득 그동안 아이와 얼마나 대화다운 대화를 나눴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온다.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마음을 나누는 고 싶다고 하면서도 정작 다른 곳을 보고 있지는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온전히 함께하고 싶다. 서로의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싶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몇 해 전 겨울 급성 심장염으로 석 달을 병원에서 보냈다. 병실에는 TV가 없었다. 코로나로 면회가 쉽지 않던 시절이었다. 환자들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말동무를 찾아 복도로 소송했다. 갑작스러운 진단과 수술 앞에서 사람들은 얼마를 잃은 아이처럼 위로를 찾아 헤맸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애써 왔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입원하고 한 달 후 나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처음에는 일어나지도 못했다. 눈과 입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 말은 혀 위에서 자꾸 미끄러졌다. 앞이 깜깜하던 그 시간 나를 현실로 끌어당긴 것은 병실에 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사람의 숨결이었다. 건너편 침대의 울산 교장 선생님은 어릴 적 형제들 이야기와 자녀들 이야기, 소소한 일상을 조용히 들려주셨다. 평범한 이야기였다. 그런데도 그 말들이 근육이 빠져 휴대전화를 들 힘도 없던 나를 조금씩 삶으로 데려왔다. 얼마 지나 진주에서 오신 아주머니 두 분이 내 옆 침대로 오셨다. 두 분은 절친한 이웃 사이라고 하셨다. 한 분이 갑자기 아프게 되자 다른 한 분이 당연하다며 짐을 챙겨 따라 올라오셨다. 두 분 덕분에 병실에 웃음이 돌았다. 이제 막 의식을 찾은 나에게도 다정한 말과 농담으로 일상을 떠올리게 해주셨다. 그 웃음은 돌봄에 지쳐있던 남편의 얼굴에도 살며시 내려앉았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살아났다. 나는 퇴원했고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분들과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열었다. 말을 건네고 들어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처음 온몸으로 알았다. 가끔 남편과 진주 아주머니들 이야기를 꺼내며 웃곤 한다. 연락처를 나누지 못했지만 태호는 울산과 진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혹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쓰였다. 휴대전화를 들 힘조차 없던 그 겨울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버텼을까? 그의 겨울을 지나며 사람이 왜 그토록 대화에 목마르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흐릿했던 나의 자리가 또렷해졌다. 괜찮아. 그 짧은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일으켰다. 대화는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나를 다시 살려냈다. 나는 진짜 대화를 원한다. 말이 아닌 마음이 닿는 대화, 아이의 눈을 오래 바라보는 대화, 병실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귀하게 여기는 대화, 어쩌면 함께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누군가 말을 걸어주고 그 말을 들어줄 때는 우리는 서로로 살게 한다.